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가느냐입니다. 현재 미국은 마치 협상을 추구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 협상의 조건은 젤렌스키에게 일임한다는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대해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를 모두 반환하라는 식의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에서는 동결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미친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은 벌써 10개월째지만 마무리될 조짐은 없습니다. 협상 조짐이 모락모락 일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다 허치픈 겁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냉정하게 역대 다른 분쟁과 비교해보면 그리 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라 화가 날 수는 없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의 큰 그림이 매우 불길합니다. 2023년 말 임기가 끝나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인사가 캐나다 재무장관 겸 부총리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입니다. 워싱턴이 최상의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프릴랜드는 우크라이나계입니다. 모친이 우크라이나인인 그녀는 2차 대전 당시 소비에트와 싸우도록 나치 독일이 낙점한 우크라이나 극단 민족주의 단체에서 활약한 마이클 초미악의 손자입니다. 초미악은 망명지를 제공해준 캐나다에 감사를 표시한 인사로 뉴욕타임즈가 묘사한 인물입니다. 그 소녀인 프릴랜드는 캐나다 부총리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인사입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단합력이 굉장합니다. 익명의 나토 관계자가 뉴욕타임즈에 귀뜸한 바에 따르면 차기 나토 사무총장의 최우선 조건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누가 가장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느냐입니다. 주요 사건의 전개는 일반인들은 눈치채기 힘들지만 뭔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11월 10일 폭스뉴스 터커 칼슨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캔디스 오웬스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미국이 2021년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급히 군대를 철수한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1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노력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자금 세탁 작전에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돈을 왜 젤렌스키에게 보내느냐, 그가 웰페어 퀸, 복지의 여왕이라도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을 숨지게 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S-300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초기 키예프 정권은 러시아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고 전쟁의 판을 키우려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를 비난하고 점점 꺼져가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열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시도했던 의도는 무산됐지만 다시 뉴스의 중심에 올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당초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나토 사조 발동 여부를 검토한다느니 호들갑을 떨었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전말이 밝혀지자 이내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불행한 사고라면서 얼버무리고 그냥 깔아뭉개고 갈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이 뻘쭘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해 취한 호전적 입장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론의 조류도 있습니다. 루블린 의회 전 의장 야로슬랍 파쿨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르샤바는 분쟁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의 도발 때문에 폴란드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국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도발이 고의적임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100km 범위에서 미사일이 빗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파쿨라는 도발의 목적이 유럽연합을 겁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다 대통령이 키예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참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을 다시 넘을 경우
분쟁에 대한 폴란드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의 의도에 말려들어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퇴역 폴란드 특수부대 사령관 로만 폴코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공의 방공망을 폴란드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GET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선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코는 국경지대가 나토 동맹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이며 러시아 전투기가 언제라도 격추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나토가 제한을 해제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조차도 확전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방안을 폴란드 퇴역 장성이 주장할 정도로 폴란드는 여전히 호전적입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조차도 폴란드 착탄 미사일에 러시아 발사설을 부인하는데도 그 사람들조차 벙커에 앉아있는 젤렌스키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은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솔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존 F 케네디 암살자가 아직 나오지 않는 이유, 2001년 9.11 테러가 예방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지만 백악관은 핵외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은 사건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폴란드 미사일 착탄 사건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쐈던 간에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으니 책임도 러시아에 있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정밀 타격으로 1,000만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이 단전 단수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키예프 당국은 완전 정전이 발생할 경우 300만 명을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어느새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시민들을 기관총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피시키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외로 난민으로 내보낼 것처럼 하더니 인간 방패로 쓸 의도를 시사한 겁니다. 로만 트카추크 키예프시 보안국장은 수도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며 아직 대피를 말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한편 콘스탄진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위원회 부의장은 헤르손에서 제2의 부차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대량의 시신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러시아 측의 잔악 행위를 날조한 부차 사건이 헤르손에서도 기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헤르손에서 젤렌스키 정권이 CNN과 스카이뉴스 등 여러 매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갑자기 금지시켰다면서 이는 날조된 사건이 만들어진 뒤에야 이를 보도하라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